자, 이번에 이제 볼 곳은 이제 신사학의 특징과 역사 교육 관련된 내용이죠. 신사학은 이제 그 앞에 있는 랑케사학을 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거죠. 네, 랑케사학을 비판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과학적인 어떤 것들을 접목시켰어요. 예.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특징은 랑케식의 이제 이야기책, 사건 중심의 역사학에서 사회과학적 역사 연구와 역사 소설로 전환했다.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적 역사 연구에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구조와 법칙이죠. 그리고 역사 서술은 이제 뭐냐면 내러티브를 이제 안 하고 분석적 서술 방식을 이제 하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어 랑케는 되게 정치사 중심의 역사 연구를 했죠. 근데 여기서 탈피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부분의 이제 역사를 서술했고요. 요게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랑케 같은 경우에는 공적 문헌서만 강조했잖아요. 근데 공적 문헌사 외에도 민간의 어떤 여러 가지 사료들을 같이 연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별적인 사건보다는 가정과 구조를 구명하고 일반화 인과적 설명을 중시하고 현재 문제 해결을 중시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용어상 좀 헷갈릴 게 뭐냐 인과적 설명인데 랑케가 강조하는 인간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 연결성만 강조되는 거고 여기에서 인과적 설명은 좀 과학적인 어떤 설명 방식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사회학적 방법을 도입해서 새로운 연구 서술이 등장했다. 그래서 뭐 이런 미국의 신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안화학파, 독일의 사회구조사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랑케사학에 대한 비판 있죠. 랑케사학은 이제 과학적 논리가 결여됐고 개념과 이론이 애매하고 연구 방법이 원시적이다. 그래서 과학과 문학이 혼합됐다. 이렇게 있어. 근데 앞에 이제 랑케 특징에서 이제 과학적인 담론과 문학적 담론을 분리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혼합됐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을 비판하냐면 얘네들 입장 올 때 이제 랑키가 그렇게 뭐냐면 과학과 문학이 혼합됐다는 걸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과학적 담론과 문학적 담론을 분리시켰는데 얘네들 입장 올 때는 이게 미흡하다라는 측면에서 비판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날락파를 보죠. 이 아날락파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사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이 아날락파가 좀 많이 나올 거야. 예. 그래서 이 아날락파는 어디에서 이제 발생 프랑스에서 뭐냐면 영향을 받았어요. 프랑스. 예. 그래서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예전에 독일의 랑케의 어떤 영향을 받아갖고 뭘 강조했냐면 주로 이제 사건사, 정치사, 어, 그다음에 개별사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 예, 사건사, 정치사, 개별사.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흐름이 등장해요. 이게 이제 아날락파야. 아날락파는 독일의 랑케 영향을 받은 것보다는 좀 약간 독일의 그 마르크스 있죠. 마르크스의 그 영향을 받았어. 그 구조를 강조하면서 이 사건사나 정치사나 개별사보다는 좀 더 이제 그 구조에 맞춰 갖고 뭐냐면 어 역사를 서술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이제 보면 지적 배경을 보면 자 일단 그 랑케 정통을 바탕으로 한 독일의 역사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추종하는 프랑스 역사의 정통 타파를 포방하고 그 사건과 개인 중심의 정치사나 어 사건사 연구의 흐름에 반대한다. 그래서 인제 나타나는 건데 개별을 보면 디루킹과 베르가 있고 요거는 이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인제 뭐냐면 역사학자가 아니라 그 뭐야 사회학자죠. 근데 사회학자인데 이 구조 같은 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디루키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제 자살론이라고 썼던 사람이죠. 하여튼 요게 영향을 받고 1 세대 학파인 음 페브르와 브루크가 등장했고요. 얘가 1 세대야. 2 세대 학파 유명한 브루데이죠. 이 사람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3 세대 학파는 이제 고우프 해 갖고 인제 비롯한 신성사, 멘탈을 연구하는 거야. 그다음에 4 세대 학파는 이 미시사를 연구하는 건데 4 세대 학파가 인제 오늘날 말하는 뒤에 나오는 신문화사와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 여기 나오는 이 브루델이 인제 중심으로 나와요. 2 세대 학파인. 자, 아나파가 이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장기 지속의 역사와 구조의 역사예요.
음. 장기 지속과 구조가 나. 장기 지속과 구조가 뭐냐? 요걸 이제 아셔야 되겠죠. 장기 지속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주로 이제 역사 서술할 때 10년, 20년 단위로 서술됐어. 근데 이거는 보통 300~400년 단위로 서술돼요. 자, 예를 들었고 산업혁명에 대한 역사를 썼다고요. 근데 산업혁명 역사를 쓸 때 되게 18세기 후반, 19세기 이렇게 초반만 이렇게 쓰는데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쓰지 않고 되게 1500년, 15세기까지 거슬러 가.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19세기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산업혁명까지. 그럼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부르대의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역사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을 연구할 때 되게 18세기 후반은 19세기 초반 때 항상 그 것만 연구를 하는데 부르대는 산업혁명의 그 원인을 여기에서만 찾지 않아요. 그 산업혁명 그 주변만 어디까지 가냐면 300년, 400년까지 들어가. 그래갖고 어디에서는 15세기 때 형성된 물질 문명에서 먼저 찾아요. 15세기 때 물질 문명에서 이미 산업혁명의 어떤 발생 배경이 형성됐다는 거야. 이 물질 문명은 뭐죠? 의식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주에서 이 뭐냐면 찾고 이런 물질 문명의 점진적인 변화가 뭘 일으켰냐면 교환 경제를 일으켰고요. 결국에는 요 위에서 교환 경제 또 점진적인 변화가 뭘 일으켰냐면 자본주의를 일으켰다. 산업혁명 같은 건 자본주의를 일으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라는 것을 그 당대 딱 일어날 시점만 보는 게 아니라 보통 300~400년을 거슬러 갖고 봐요. 이게 뭐냐면 장기 지속적인 역사야. 예. 그래서 종전에 그 역사적 원인을 찾으나 이런 걸 원할 때 그 부분만 봤던 것과 결별돼서 장기 지속적인 원인으로 해갖고 한 300~400년 동안 긴 시간적 악몽을 가지고 접근했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역사를요. 그래서 장기 지속적인 새로운 역사 시간을 설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종류의 단기간에 걸친 역사가 결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니까 구조를 강조해. 예. 구조는 뭐냐? 구조라는 것은 마르크스가 처음 제시했죠. 이 구조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구성돼 있어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형상적인 증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 밑에 깔려 있는 법칙이나 원리나 이런 것들이죠. 그 마르크스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사회적 정치적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움직이는 경제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걸 구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구조를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이 정치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치 운영 경제적인 것도 봐야 된다. 그 통칭해서 구조라고 하고 그중에 이 경제적 형성을 되게 강조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경제적 형성을 이걸 하부 구조라고 하죠. 이걸 상부 구조라고 정치를. 그래서 이런 개념이 구조야.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표면적인 그 밑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움직이는 거 이걸 동시에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산업혁명을 볼 때 자본주의 산업혁명의 표면적인 뿐만 아니라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물질적인 문명까지 다 같이 봐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장기 지속의 역사를 내용을 보면 구조를 보면 역사에 떠받쳐주는 일종의 넓은 힘의 하부 구조가 존재하는데 뭐 지리적 환경, 기후적 조건, 뭐 사회경제적 구조, 생물학적 여건, 생산력 한계, 정신적 제약. 그러니까 이 구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제 그 의미는 각자의 생각과 역사가 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걸 뭐냐면 작용된다. 두 개 합쳐서 이제 구조라고 하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부 구조에서 상부 구조가 좌우된다. 그런 개념이죠. 근데 막스하고 좀 다른 게 이 하부 구조를 꼭 뭐냐면 경제로 보지 않아. 생산 관계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본다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 역사 하부 구조인 동시에 경우에 따라 역사에 대한 한계 내지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예. 그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뭐냐면 한계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 따라서 이제 부유대 물질문화 자본주의가 등장했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자본주의는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형상들 밑에는 교환 경제와 물질문화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2~30년에 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300년 거슬려서 15세기 때부터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시한 것이 부들들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들들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은 뭐냐면 이 아나학파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을 인식해서 조직화된 집단이나 사회 내의 인간, 예를 들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사회 내의 인간들이 어떻게 이제 변화됐나 집단적 파악했고, 자 그리고 의식주 같은 일상적 물질 문명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거. 그래서 개인보다 집단, 역사적 인물보다 무명의 대중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구조를 파악하는 거니까. 예. 자, 근데 비판도 있어요. 일단 정치사를 장기 지속적인 구조에 다 흡수할 수 있냐, 정치사 변화를. 그래서 이걸 마치 정치사 변화가 어떤 이제 경제나 이런 거에 왜 예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했는데 하는 데서 설명할 수 있냐. 물론 영향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있겠죠. 예. 그다음에 주로 이제 이 아나학파들은 물론 2세대 학파와 이제 관련된 거지만 주로 산업사의 역사 문제가 거의 산업사의 역사의 문제에 거의 관심이 없고 그들의 연구가 주 18세기에 인제 그 집중돼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자료의 활용 과정에서 사회적 인간의 의미가 아니라 통계 연구에서 수를 인식했다. 왜냐면 인간을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집단을 인식하다 보니까 집단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통계를 통해서 이제 보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마르크스의 역사 인식을 볼게요. 요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잠깐 언급됐어요. 11년 기출인가요? 예, 그때. 자, 마르크스 관련된 내용은 서양 사회도 나오죠. 하도 이분은 유명하죠. 예. 그래서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 또 인류에도 또 큰 영향을 또 미쳤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역사 의식은 이제 구조를 바탕으로 한 거죠. 예. 아까 이제 구조 설명했죠. 그래서 구조라는 개념을 먼저 창시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구조를 두 개 나눴죠.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 하부 구조인 경제가 상부 구조인 헌법, 법률, 종교, 예술, 철학, 학문을 지배한다. 그래서 이 하부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역사를 어떤 전개 반응을 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 또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이 사람이 정치경제학 서문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 이 말이야. 이건 뭐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부르주아적 의식을 갖고 있는 건 내가 부르주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동자인 건 내가 노동자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내가 노동자인데 사회적 그 존재가 노동자인데 부르주아 의식을 가질 수 없고 내가 부르주아가 사회적 존재인데 노동자 의식을 가지고 없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급의 어떤 자기 처해진 계급에 따라서 계급 의식이 형성된다. 뭐 이런 내용이야. 예. 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겠지만 역사적 원동력의 물질적 원동력 물질적 생산력이고 그에 대응할 발전 단계에 따라 일정의 생산 관계에 발생되며 생산력의 발전은 신구 생산 관계의 어떤 충돌되어 사회혁명이 발생한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그래서 모든 정치적 갈등 배후에는 생산 양식과 생산 관계에 따라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5단계 발전론이 나온 거예요. 원식 공동체 사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고대 노예제 사회가 나오죠. 예. 이 노예제 사회의 주인은 노예죠. 생산 도구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배자와 피지배자 관계가 나타나는데 지배자는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지배자는 노예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중세 이제 봉건제 사회. 요거는 토지를 많이 가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주가 돼 갖고 인제 지배자가 되는 거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피지배자가 되고. 근데 이제 그들의 갈등이 하다가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나온 거죠.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자본이 있는 거야. 자본인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 뭐냐면 착취하는 구조고 결국에 프롤레타리아 봉기를 해 가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나서 사회주의 그다음에 공산주의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가. 자, 그럼 마르크스가 죽은 후에 이 이제 마르크스의 시각을 계승해서 이제 연구들이 많이 나오죠. 그중에 두 가지 방향인데 구조적 마르크시즘과 그다음 프랑크푸르트
상부구조의 자율성을 해석하는 부분이야. 자, 이 구조 마르크시즘은 결정론적 시간, 경제 결정론. 그 경제가 무조건 다 된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노동자는 노동자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는 부유자는 부유자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 방법은 뭐냐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이행 문제, 계급군요, 계급투쟁 을 연구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식들이 등장해요. 예. 물론 이들도 막스주의자긴 하지만 막스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좀 막스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사람, 재해석한 사람이죠. 그래서 상부구조의 자율성을 해석하는데 이게 이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고요. 거기 기본 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거기 보통 사학사나 그런 데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학을 보시는 분도 이제 서양 철학사 부분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게 있어요. 뭐 하버막스나 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한 배경이 뭐냐면 보니까 보니까 그 노동자들이 항상 노동자 의식을 갖고 있고 부유주의자들이 부유주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 그 당시 이제 그 마르크스가 얘기했는데 주변 보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야. 노동자들 중에 상당수 자기가 무슨 의식을 갖고 있냐면 그 부유주의 의식을 갖고 있고 부유주의 중에 뭐 일부지만 아주 극소일부나 노동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냐?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강남에서 그 뭐냐 클럽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 일당이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상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기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강남의 클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 같이 이제 술도 마시고 가끔씩.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강남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 예. 자기는 노동자인데 얘네들하고 계급적 차이가 있겠죠. 이거 똑같은 거야.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의식하고 자기 생각하고 이 다른 경우를 어떻게 자기 의식,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와 지금 의식과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상부구조의 자율성이다. 그래서 비록 내가 노동자지만 부유주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건 나름대로 주체적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인간의 능동적인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 의식이 역할과 민중의 능동적인 참여를 하고 꼭 경제적 구석에 의해서 나의 의식이 결정된 게 아니라 그게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나의 의식과 문화가 그 안에서도 자율성이 있고 나름대로 내 판단에 의해서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어떤 정치적 의미를 추구하고 인류학적 방법을 이용하는데 계급이라는 건 고정적 객관적 형상이나 하나의 관계를 인식하고 계급 의식은 사회상과 제도 속에 구체화된 경험에 불과하다. 그래서 경제에 의해서 꼭 구속된 게 아니라 그런 시대적 흐름과 제도를 통해서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형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 이론을 따르지만 결정론자처럼 경제가 상부구조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긴 하지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 상부구조의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견해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르크스 학파가 큰 영향을 주죠. 역사학에. 랑케는 표면적인 팩트만 강조하죠. 1차적인 어떤 사실을 극복하고 표면적인 팩트 외에 그것을 움직이는 어떤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을 강조해. 이걸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구조와 가정의 상호 관련성을 인식시키고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는 역사 설명을 간접론에서 유물론적으로 대체했죠. 그래서 해겔의 범주법적인 어떤 특징을 받아들였지만 해겔의 범주법적은 간접론을 하자 정신을 강조하고 근데 이걸 물질적인 틀로 대체했다. 이거 외워두세요. 랑케 역사의 1차적인 사실주의 극복해서 역사적 구조의 가정을 상호간에서 인식하고 두 번째 역사 설명의 간접 루트를 유물 루트로 대체했다. 제 생각에 나올 것 같아. 이 부분이 딱딱 떨어져.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사를 볼게요. 예, 사회사. 예, 사회 구조사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 썼네. 예, 사회사인데 이 사회사가 나중에 이제 사회 구조사에 영향을 줘요. 사회 구조도 발전되죠. 예. 앞에 이제 내용을 설명하면 독일의 랑케가 프랑스에 영향을 주죠. 프랑스. 근데 이걸 반발해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예, 아나락파죠. 이 아나락파는 독일의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어. 예.
그래서 프랑스의 그 랑케 사학을 근절하고 마르크스 사학의 구조 사학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나학파의 영향을 또 받은 게 있어요. 오히려 이게 거꾸로 역수입돼. 이게 뭐냐면 사회 경제 구조사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있는데 그럼 보죠. 사회 구조사 또는 사회사는 1960년대에 등장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회사는 이제 왜 등장해 배경을 보면 그 사회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노동 문제, 도시화 등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야. 그래서 이제 국가가 대입된 사회라는 개념이 정착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망해도 사회가 존재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었어. 예. 그래서 이제 아나학파의 구조사에 영향을 받죠. 근데 처음엔 사회사에 이제 출발했어.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양한 문제점이 있죠. 근데 개별적인 사회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면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야. 그리고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도 다 연결됐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사회 일정한 부분만 연구한 사회사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좀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구조적 시각을 접근해야겠다. 그런 흥미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회사가 사회 구조사로 발전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내용을 보면 조금씩 조금 의미의 사회사를 넘어서 정치, 경제, 예술, 이념,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역사를 종합하여 관계들을 전체적으로 해명하는 사회구조사가 발전됐다. 네. 그래서 이런 사회구조사 관점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뭐 사림들의 등장 같은 거. 단순히 정치사뿐만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그 경제 사회적 배경이 깔려 있잖아요. 그다음에 분당의 세태뿐만 아니라 그 경제 사회 경제적 배경이 또 깔려 있잖아. 그래서 한 개 부분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시적인 틀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그 역사적 관점 이런 것들 사회 구조사라고 한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이 독일에서 형성된 거고 여기에 영향을 줬던 것이 그 아나학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역사학을 보죠. 예. 영국도 유럽의 대륙하고 좀 비슷비슷해요.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연구했고요. 영국 역사가들도.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 발견 노력을 전개했다. 그래서 아날부트 역사, 노동사를 강조했다. 이게 특징이죠. 요거는 그래서 위로부터 역사가 아니라 아래부터 역사를 강조했는데 노동사를 강조했어.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영국의 좀 특징을 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영국은 훨씬 더 계급사예요. 예.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노동자 집안에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 고육시키려고 하잖아요. 집안에서 어떻게든 이제 좀 펜대 굴리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키려 하는데 영국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노동자 태어나면 노동자가 되길 원해. 집안에서 그 아들이나 딸들이. 예. 그리고 부유자가 태어났으면 부유자가 되기를 원해요. 상당히 계급 문화가 강해요, 영국이요. 그리고 문화나 뭐 습관이나 식생활도 다 다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노동사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노동 계급 의식이 강하니까. 그래서 아래부터 역사, 노동사를 강조했고,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톰슨인데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 경제적 조건에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수 역사를 만들기 위한 투쟁적 주체다. 그래서 가설과 통계보다는 개인의 경험을 강조하는 공동체 문화적 상징성을 규명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캠브리지 학파 같은 경우에는 각 시대의 인구 관계, 가족, 촌락, 계층, 경험 및 출생 및 사망 관계를 사회사적 연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미국의 역사학을 보죠. 미국의 역사학은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고요. 좀 약간 미국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하여튼 그 연구 강도 비슷비슷해요. 예, 랑케사를 비판했고, 그다음 사회과학적 개념과 방법을 역사에 도입을 해오겠다. 그리고 이제 크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의의 관점의 민족주의 사관이 처음에 제시했는데, 그게서 이제 미국의 사회와 갈등과 모순을 연구한 수정주의 사관이 등장했다. 근데 미국에서 무슨 민족주의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도 일종의 뭐 민족주의 강조해요. 얘네들 나는데도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혈통이라든지 문화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얘는 미국의 어떤 그런 개척자 정신 그런 것들 프리티엄 정신 이런 것들 강조하죠. 그래서 이걸 자신 민족이라 봐. 예, 계속 동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각 민족과 그러니까 각 민족과 인종들이 합쳐서 다양한 어떤 민족과 인종들이 합쳐서 미국 사회가 합의에 의해서 움직였다. 그리고 하나의 미국이란 새로운 민족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비판하죠. 최근에
아니 무슨 미국사의 갈등과 무슨 이렇게 갈등을 왜 숨기냐? 어? 그래서 미국사의 그 잠깐만요. 모습 이게 말 좀 그러네. 미국사의 모습과 갈등을 존재한다. 예. 미국사의 갈등이 존재하는데 이걸 왜 숨기냐? 그래서 미국사의 갈등을 존재를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 좀 지우세요. 예. 자, 그래서 이 수정주의 사관이 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여러 학파들 보면 신경제사, 심리사학, 사회사 연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신경제사학은 이제 계산경제학 이론을 이제 연구에 도입을 했고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이제 있더라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구입할 때 어떤 왕의 그 사냥 횟수를 이제 연구를 해서 수학적으로 통계를 해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이 있더라고요. 예. 자, 이런 것을 이제 반사실적인 분석 이용을 이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층심리 정신분석 방법도 연구했고, 심리학사에서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카로 넘어갈게요. 카. 자, 여기에서 이제 카라는 거는 뭐냐? 카라는 게 아니라 카라는 사람은 뭐냐? 이 카는 간연론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간연론자는 아니고 간연론과 실증론을 같이 플러스 시킨 사람, 절충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연론은 과거를 강조하잖아요. 실증론은 현재를 강조하죠. 간연론 현재를 강조하고 실증론 과거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간연론에서는 역사적 해석을 강조하고 실증 팩트를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시에 역사 사실과 해석을 동시에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연론과 실증론의 장점을 받아들인 사, 과거와 현재를 강조하고 해석과 팩트를 강조하는 사.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예. 그 역사나 역사가 사실의 부당한 상호작용 과정이다. 그리고 역사라는 건 과거와 사실 간의 끊임없는 대화다. 여기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실증과 관념 이런 것들 접목시키려겠다 해석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며 그 인간에게 과거 사회를 이해시켜 현재 사회 그의 지배력을 증식시킨 역사의 이중적 기능이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성과 객관성이 동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를 어떻게 정했냐? 이 시점. 현재는 계속 지금 진행 중이죠. 현재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고를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행적도 있죠. 여러 행적도 있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 해야 돼? 인고 합격이 목적이죠. 이걸 랑케 역사에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인구 합격을 위해서 미래의 인구 합격을 위해서 당연히 자신의 과거를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자신의 과거 중에 여러분들이 나태하거나 공부 안 하거나 땡땡이 치는 모습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때 좀 어떤 시점에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해석을 시키죠. 과거의 모습을. 그걸 원동력으로 삼아서 나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구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서 합격했다. 미래의 목표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과거의 여러 사실들 중에 현재에 필요한 것을 끄집어내서 대하려고 앞으로의 미래에 돌진하는데 원동력을 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현재라는 것은 제 과거와 제 과거와 여러 그 사실 과거에 일어난 사실들과 그리고 여러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일어난 사실들 간의 연결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객관성과 주관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강조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카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죠. 역사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제 학부에서 처음 1학년 들어갈 때 역사 입문 할 때 과목 들을 때 교수님이 역사란 무엇이라는 책을 좀 얘기하시는 것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하여튼 이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에치카. 예. 자, 그 다음에 제임스 로빈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역사가 현재 인식을 강조하죠. 그래서 현재 사회적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역사 지식을 강조하고 효용성을 중시한다. 일어난 그대로 기술한다 랑케의 역사를 비판하고 어떻게 현재 일어나는가를 강조했다. 예. 그럼 카르 베크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외워두세요. 이 사람이 93년도 기출문제 나왔고 남색책을 읽는 사람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자, 카르베크는 역사가는 자신의 사회적 환경을 따라 과거를 인식할 수 없다. 역사란 현재 사람들 그들의 관점을 재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특정한 역사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말 있죠. 모든 사람은 각기 잘하는 사람들의 역사가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찰스 비어드는 이제 과거는 현재 살고 있는 역사의 관심과 사회에 따라 재구성했고 랑케 사관의 자아속을 비판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 과거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관념론자고요. 그리고 랑케 사학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있고 여기 좀 약간 더 추가하자면 이 카고 있고 이 제임스 로빈스 카르베크하고 찰스 비어드는 과거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야. 과거의 가치. 아니, 현재의 가치. 네. 이거는 뭐와 연결시켜서 보시냐면 아까 얘기한 콜링우드와 크로체 얘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카는 실증론과 관념론을 플러스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학사 한번 신사 끝났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자. 포스트 모더니즘.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형성된 지적 흐름을 얘기해요. 근대성을 대체하는 어떤 흐름을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알려면 당연히 모더니즘 알아야죠. 근대성. 예. 근대성이라는 거는 뭐냐? 계몽주의에서 나왔어요. 그 기운이. 자, 계몽주의 전제 조건은 뭐야? 서양사를 한번 다시 그 상기시켜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죠? 이성을 가진 존재예요. 예. 이성을 가진 존재고 이성을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나 모순을 타파하면 역사는 뭐야? 진보한다. 이런 개념이죠. 예. 어떤 일정한 방향을 통해서 진보한다고 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가 그 당시 이제 사회나 그 뭐냐 사회 다 확산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갖고 과학에서도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칙이나 원리를 이해하면 과학 저기 과학은 발전한다, 진보한다 이렇게 믿고 마르크스도 그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거야.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고 자본주의 부조리를 타파하면 역사는 진보한다. 이때는 사회주의로 하는 거죠. 이런 어떤 메타포가 다 있어. 그런 것들 이게 근대성이야. 근데 이런 근대성이 언제 깨지기 시작하냐면 1차, 2차 세계대 때 깨져. 1차 세계, 2차 세계 때 그 과학은 그 당시 진보가 생각인데 이 과학을 통해서 만드는 무기들이 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대장학사하고 홀로코스트를 막 익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이제 그 과연 인간이 그런 걸 보고 나서 이성적인 존재냐? 오히려 인간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뭐냐 감성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치 이성적인 존재 가진 인간에 의해서 역사가 어떤 단계를 받고 진보한다는 거시적 틀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역사라는 것은 이런 거시적 틀이 아니라 우연과 우연이 거쳐갖고 일어난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연을 관계 우발적인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지적 흐름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그 형상학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미술이나 문학계의 텍스트론이나 등등등이 막 등장해요. 이런 지적 흐름들을 뭐라고 하냐? 근대성을 대체한다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역사학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보면 이게 그 역사학에 곧바로 반영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인데 그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거죠. 역사학이. 그렇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대로 뭐냐면 100% 받은 건 아니에요. 예, 비판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 대표적인 신문화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 자, 모더니즘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이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적으로 다원적으로 역사를 강조했고 자, 모더니즘 교육과의 진리의 논리적 특성을 강조한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문화적 맥락성과 상학적 성을 강조하고 모더니즘은 백인 남성 구조주의를 강조하죠. 왜냐하면 거대 담론을 이제 만들었던 그 구조가 이는 그 백인 남성들을 중심한 부주의의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동안 소외됐던 여성이나 소수민족들의 관점을 이제 강조하죠. 예. 근데 이제 웃긴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약간 왜곡됐어요. 소수민족의 강조
했는데 원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부르주아 뭐 서구 중심의 어떤 사고 방식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그런 민족주의 감정을 짓밟는 데 사용됐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부르주아 그 서구의 입장을 때 우리는 소수잖아. 예. 그러니까 이때 소수는 인구가 적다 보니 힘이 약한 민족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곡되긴 했는데 자 뭐 하여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역사에도 영향을 줬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 인식이 이제 형성하게 돼요. 이게 이제 기존에 믿고 있었던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무너뜨리는 거야. 예. 그리고 그 세 가지 전제 조건 중에 그 밑바닥에 깔리는 게 객관주의예요. 예. 이 객관주의가 뭐냐 그러면 객관주의라는 건 이제 이건 뭐냐면 어 인 인류의 역사 있죠. 역사는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알 수 없죠.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역사가들은 사료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100%는 알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90% 까지는 복귀시킬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 이게 객관주의야. 객관주의. 예. 그리고 이 객관주의는 또 과학과 연결해서 가학주의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이런 객관주의와 가학주의를 뭐냐면 부정하죠. 우리 이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언어로 적혀 있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글자나 이름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숫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각이라든지 다 이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인간의 표현 양식을 얘기해요. 예, 총칭해서.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언어로 적혀 있고 언어라는 거는 주관성이 있다. 주관성이기 때문에 예전에 쓰여지는 것도 다 지멋대로 쓴 거다. 주관적인.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냐. 그래서 주관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뭐냐면 객관적 사실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객관주의나 가학주의를 다 부정해. 그래서 적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 절차 방법을 통해서 사료를 분석해 갖고 뭔가 역사 팩트를 얻어낼 수 있다. 그 신념을 다 부정을 해 버리죠. 예. 그래서 모든 주관적인 판단이 더 맞다. 오히려 그 객관적 사실을 알 필요 없으면 그냥 그 역사 사실을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인제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근대 역사학이 강조하는 세 가지 기본 전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돼요. 예, 회의를 하죠. 예,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인제 그러면 근대 역사학의 세 가지 기본 전제가 뭐냐 이거 외워 두셔야죠. 예전에 두 번이 나왔어. 03년 17년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남색책 읽어 보시면 왔다 갔다 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남색책뿐만 아니라 일단 어 논문책도 읽어보고 그걸 좀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남색책 내용 자체가 논문책 내용을 지금 요약한 건데 요약을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예. 오히려 논문책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는 게 나아. 논문책을. 예. 녹색책은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남색책은 떨어지는 부분이 없고 가끔씩 이렇게 이제 초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기들도 이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글 쓴 사람 보면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 예. 틀린 내용도 좀 약간 보이고 그래서 좀 약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어떡하겠어요. 일단 외워 둬야죠. 예. 여러분들은 의리잖아요. 예. 시험 보는 사람이고 그 기본서를 외워야 되니까 좀 그렇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근대 역사의 전제 조건이에요. 과거에 실제된 진실을 탐구한다는 역사 연구의 목적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엄격한 사료 비판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을 추구한다는 연구 방법 회의론이 있고 연구 방법. 역사를 설명한다 계기적 관계와 기호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요걸 비판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정리하면 자 우리가 역사적 사실의 구조가 있죠. 요렇게 사실은 일사자가 아니라 역사가의 해석을 통해 만들어진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크게 이제 실제와 실제가 있어. 예. 실제와 실제. 자, 이거 잘못됐네. 실제인데. 예. 자, 실제와 이제 실제가 있는데 실제라는 건 현상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 실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현상적인 것들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얘기고 그다음 그 밑에 실제가 있어요. 실제라는 거는 현상적, 실제적인 것을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사실 알려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거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동시에 알아야죠. 이 구조적인 측면, 이걸 구조라고 하죠.
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뭐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걸 전제를 두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인제 역사적 실체를 눈에 보이는 것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하죠? 언어를 통해서 서술하죠. 언어를 통해서. 예. 그래서 있는데 이 언어는 그 서술돼 있고 그 언어는 어떻게 사료 비판을 통해서 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료 비판과 그 사료를 보고 우리가 사료에 보이는 형상들을 다시 그 밑에 깔려 있는 구조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료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구조를 뭐냐면 찾아내서 이걸 언어를 통해서 서술을 하잖아요. 그 실제적 모습을. 예. 그래서 사료에 있는 내용에 있는 밑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언어를 통해서 서술을 해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사실 역사적 사실 구조를 알 수 있다.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큰 전제가 이게 첫 번째 문제야. 그래서 과거의 실제에 대한 진실을 탐구한다는 역사 연구의 목적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서 요때 이제 실제라는 것을 앞에 두 가지가 있죠. 눈에 보이는 구조,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있죠.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뭘로 적혀 있어? 사료로 적혀 있죠. 사료는 언어죠. 그러니까 사료를 분석을 해서 이 뭐냐면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팩트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이걸 바탕으로 인제 언어를 전환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뭐야? 우리가 나름대로 그걸 사료 분석을 통해서 뭐냐면 어떻게 해요?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을 파악하죠. 예. 왜 이런 그 사료에 보이는 원인이 뭐고 그리고 그 결과가 뭔가. 그래서 항상 그 사료에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 밑에는 그 밑바닥에는 어떤 원 그 원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탐구하는 거야. 예. 자 요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인제 요걸 이제 큰 전제가 과거에 실제된 진실을 탐구한다는 연구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근데 요게는 전제가 있어. 문제 이제 비판을 하게 되죠, 요거에 대해서. 자 보통 눈에 보이는 이제 역사에 대해서는 텍스트는 과거잖아요. 예. 근데 텍스트로 존재하는 데는 역사가 해석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왜냐면 실제 일어났던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담론적 질서다. 담론적 질서는 역사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에 언어적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첫 번째 비판이에요. 예.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실에 있는 어떤 원리나 원칙 같은 걸 탐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 역사를 어 연구했을 때 그 목적 자체를 비판한 거야. 그것은 다 언어된 허구에 의한 어 그 각오에 불과하고 결국에 이 테스트도 역사가들의 언어에 대해 재해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담론적 질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의 어떤 전제 조건의 큰 틀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인제 앞에서 눈에 보이는 그 사료 비판 부분과 이게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의 걸과의 세 번째 내용이 그 뒤에 있어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제 사회 비판은 엄격한 사회 비판 활동 객관적 사실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의 의미는 일시적 인위적, 유동적이기 때문에 테스트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사료 테스트의 복합성, 모호성, 다의성, 주관성이 지기 때문에 실제로 사료에서 출처된 어떤 소수도 가학성과 객관성을 모른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출처된 사료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밝혀서 뭔가 거기에 이제 원인을 찾는 거 이거라고 했죠. 어. 근데 이거에 대해 비판해. 역사 설명에서 계기적 인간성과 기원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면 역사는 하나의 기원 대신에 여러 개의 출발점을 밟고 불연속적인 우연적인 현실의 무게가 더 인정됐다. 우리가 인제 역사라는 것이 어떤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어떤 것을 지향한 거 생각했지만 실제 역사에 보면 불연속적이고 우연적인 거야. 예를 들어 갖고 예전에 인제 그 박 박근혜가 어 탄핵당했을 때 그때 우연찮게 그 최순실 씨의 어떤 그 녹화본 있죠? 그런 서류가 발견됐기 때문에 하죠. 그때 발견되지 않았으면 박근혜는 계속 대통령이 됐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그리고 우리 인류라는 것도 수많은 진화의 과정을 걷다고 했지만 그 진화라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어떤 계획에 따라 한 거냐 그때그때마다 뭐냐면 우연적 요소가 많이 겹쳤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6,600년 전에 어 그 소행성이 충돌되지 않았고 파충류가 그 공룡이 멸명하지 않았으면 지금 그 포유류가 성장할 수도 없고 우리 인류가 나타날 수 없었죠. 그때 소행성이 그리고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에 떨어져서 그렇게 만약 바다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경도가 그 뭐냐 충격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공룡이 지금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소행성이 떨어진 것 자체가 어떻게 아주 우연적인 거죠. 그런 것들이 공룡의 멸망을 불러일으키고 공룡 밑에 있었던 땅속에 있었던 그 포유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진화를 해고 우리 인류가 지금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지구의 역사는 우연에 의해서 설정된 거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획적이고 어떤 의도적인 작용에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기운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역사는 일사불란한 단일체가 아니고 그 이지적 비율술 파일적인 복합체다. 도식적 역사, 목적 역사의 이해는 다른 시간의 복잡한 중증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대표적인 막스 같은 이론 같은 게 문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양사를 적용하면 한국사를 좀 이해를 못하자. 또 원인의 개념은 억압적 통제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서구적인 방식이다. 무슨 그 사건에 대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받으면 시대가 변하고 발전한다. 이런 거는 서구에서 만든 담론적 질서에 불과하다.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어떤 사실을 이제 밝힐 때 두 가지 방법을 했어요. 하나는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있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제적 형상은 사를 통해서 하고 그걸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시 규명하는 실제적인 모습을 찾았죠. 근데 포스트 모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그냥 부정하죠. 실제적인 모습, 사료 분석 비판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는 언어 허구적이라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적 모습,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탐구하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건 담론적 질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우연적인 요소들이 더 작용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과거의 실제한 진실 탐구에 대한 역사의 목적은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전제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된 방법론이 니은과 디귿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요거하고 첫 번째 대전제와 그 밑에 방법적인 증제 이거죠. 요거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나올 수 있어요. 예, 17년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 때가 됐어요. 요 부분이. 자, 그 다음에 텍스트론을 보죠. 텍스트론. 자, 이 텍스트론을 보기 전에 텍스트란 게 뭐냐 이것도 텍스트 보면 문자라고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문자 언어. 어. 근데 이거는 좁은 위의 그 텍스트로는 이건 다양해. 뭐 숫자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림 조각도 표현할 수 있고 등등등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아니면 다 문자야. 예. 그래서 역사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죠. 그리고 수학자는 숫자로 표현되고 그리고 미술가는 뭐 그림을 표현하고 음악가는 음악을 표현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 텍스트야. 예, 넓은 의미의 텍스트예요. 예. 자, 이 텍스트는 역사학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역사학에서만 적용된 게 아니라 원래 역사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언어학과 문학 이론에서 나왔어요. 이게 역사학에 적용되는 거야. 예.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 개론서에 있는 모든 이론들이 다 역사 고유의 이론이 아니에요. 학문적 교류 과정에서 이제 받아들인 게 되게 많아요. 예. 그 텍스트론에서 역사학에 적용되면서 강조되는 것이 이제 그 역사는 이제 언어를 이제 표현하잖아요. 예, 텍스트로서. 그래서 언어의 전환을 강조한다. 자, 언어의 전환은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내가 이제 지금 그 손가락을 다쳤어. 예, 손가락 다쳤단 말이야. 예, 손가락 다쳐. 나 손가락 다쳤어 했는데 그 보고 친구가 그 다른 사람 전달해. 그래서 손가락 다쳤으니 당연히 그 손 자체가 좀 다쳤을 거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손 다쳤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걸 전달받은 사람이 또 그 의미를 부여해 갖고 "아 손이 다쳤어? 아 얘는 보니까 이제 죽을 놈이야. 얘는 천벌 받는 놈이야. 죽었으면 좋겠어." 좀 허위 사실을 좀 퍼뜨려야지 해 가지고 또 이 사람의 생각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인제 뭐냐면 손이 잘리고 지금 장애인이 됐어.' 이런 식으로 퍼뜨린다는 그걸 듣는 사람이 또 '아 그러면 얘는 죽었을 거다. 이렇게 잘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A에서 손을 조금 다친 거에 불과한데 손가락을. 손가락 다친 거에서 손이 다쳤고 손이 다친 거에서 C는 손이 잘렸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중간에 인제 뭐냐면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야. 예.
자기의 해석이 가해지는 거죠. 있는 그대로 안 보잖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감정이 섞여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게 마지막 확증 편향돼 갖고 재생산돼서 얘가 결국에는 죽은 거죠. 예. 살아있는데 손가락이 다친 거에 불과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어진 거는 언어를 통해서 해석되어진 거고 이 언어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담론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 담론은 원래 있는 팩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담론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가가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가인 포상하고 가인 축소해 갖고 또 어떤 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게 담론이야. 자, 담론을 알 수 있는 게 유튜브에 보시면 알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보면 마치 그게 역사의 팩트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AI가 그걸 찾아주잖아. 계속 반복적 검색하고 하면 그런 것들만 보여주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마치 사실처럼 인식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좀 보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 언어의 전환이다. 사람마다 이렇게 전달할 때마다 계속 자신의 의미가 부여지고 자신의 의도에서 담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역사적 담론과 해석은 언어적 허구의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다. 발견이라는 것은 있는 사실이는데 없는 사실은 이제 있는 사실을 발견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뭐 그 서양인들이 아메리카인들을 몰랐잖아. 아메리카 대륙을. 근데 탐험을 통해서 발견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발명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거야. 예. 근데 이 텍스트로는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명하는 거죠. 예.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팩트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어 팩트를 팩트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예. 거짓 페이크를 만드는 거죠. 팩트고 페이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명 팩트, 발견은 팩트, 발명은 페이크다. 이렇게 보는데 발견을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포상이라고 해요. 포상. 내가 그걸 본 걸 실체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고 발명은 예전에 얘기했죠.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담론을 구성된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그 발명, 담론은 집단 이해를 반영하고 지식의 객관성, 중립성, 진리의 실증성, 학실성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역사 연구의 이해 문제가 되는 건 자료를 다루는 사회적 맥락이 아니라 자료가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 중요하다. 어차피 그 예전에는 뭐 맥락을 강조했는데 이 맥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에 만든 담론이기 때문에 역사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에 역사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죠. 언어는 허구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언어는 허구적이고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냥 자기가 표현되는 자기의 주관성을 갖고 있는 어떤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료가 표현된 작품이 중요한 거야. 객관적 팩트가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뭐 그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알려면 뭐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걸 알아야 되고 막 강조하는데 그런 거 자체가 담론이고 언어로 구성됐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모를 바에는 자료가 그냥 표현된 거를 자기 나름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거대 담론이나 맥락을 다 해체시켜. 예. 텍스트는 언어의 특성상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저자의 의도를 염두에 두지 않은 해체적 읽기와 해체적 쓰기를 써야 된다. 그래서 역사학의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해체적 읽기와 해체적 쓰기,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가 뭐냐, 차이가 뭐냐 물어보시는데 자, 역교론에서 그걸 정확하게 설명한 기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견해를 보면 해석을 보면 그냥 해석이에요. 해체적 읽기와 해체적 쓰기는 뭐냐면 사료를 바탕으로 않고 그러니까 사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료의 그냥 주관성만 이제 강조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말 잘못했는데 다시 할게요. 해체적 읽기와 쓰기는 사료에서 사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기서 그냥 주관적 개인의 어떤 주관성을 강조하는 거야. 주관적 해석만 강조하는 거야. 근데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론을 받아들이긴 했어요. 근데 역사학에서 텍스트론을 100%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100% 받아들이면 사료에 적혀 있는 언어가 다 허거주의고 뭐 그런 거다. 이렇게 보면 역사학의 자체의 본질을 다 훼손한 거잖아요. 역사학 자체가 그 정체성이 뭐냐? 팩트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텍스트론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텍스트론에 나름대로 허구가 있고 주관적인 의미가 있지만 나름대로 그걸 분석 비판하면 나름대로 객관적인 팩트는 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야. 그래서 이때 나타난 것이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야. 사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료의 주관성을 깨달은 다음에 그 속에서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의미에서 어떤 객관적 팩트를 찾아내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역사학에서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론은 텍스트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역사에서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데리다가 유명한 말로 있죠. 이 사람은 참고로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대개 이 텍스트론을 강조하는 사람은 역사학자들보다는 비역사학자들이 많아. 철학자 뭐 이런 사람인데 데리다 철학자.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가 역사학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야. 예. 말하는 그 하자는 객관적이지 않고 텍스트를 읽는 독자 역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텍스트를 해석한다. 이게 뭐예요? 언어의 전환이죠. 그래서 쓰여진 텍스트는 완전하지 않다. 텍스트의 역사적 맥락을 만들어낸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그러니까 쓰여진 텍스트가 완전하지 않고 텍스트가 역사적 맥락을 만들어진다는 건 뭐냐면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텍스트를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라 텍스트 자체가 역사적 맥락을 만드는 거야. 그 역사적 맥락은 뭐냐? 외부부터 주어진 어떤 거대 담론, 객관적 시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야. 자기 주관적, 자기 삶 속에서. 이게 데리다의 견해야. 예. 그래서 텍스트론을 설명했다. 그래서 정리하면 텍스트는 첫 번째로 언어로 만들어졌다. 모든 것을. 예. 다시 얘기할게요. 예. 발을 잘못했어. 텍스트론의 주요 내용 세 줄 요약을 할게요. 자, 사료를 쓰여진 건 언어다. 근데 언어는 허구적인 거다. 얘네들이 첫 번째 강조한 거고, 그리고 언어는 사료에서 만들어진 그 언어는 그 담론으로 이제 구성돼 있고 이 담론은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객관적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은 파악할 수 없고 중요한 거는 그냥 주관적 해석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 주관적 해석을 강조하는 것이 역사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인가. 역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교육적 시사점 볼게요.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시사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교과서에 담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학생들은 역사적 사실을 자신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네,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을 주체를 읽고 해석하는 해체 읽기와 쓰기는 후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신문화사에 영향을 줘요. 신문화사. 네. 근데 주의할 것은 신문화사는 포스트 모더니즘 텍스트론의 반만 받아들였어. 50%만 받아들인 거야. 사실 자체 역사 사실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면 어떤 그 사실 자체는 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사실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보다 미시적인 관점을 영향을 줬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사실을 접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요구하는 언어는 허구이기 때문에 사실 자체를 알 수 없다. 그런 인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텍스트론의 반만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인식을 받아들이면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지 못해. 예. 그냥 역사학이 그냥 문학이 돼버리고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화사를 볼게요. 신문화사는 이게 중요성에 비해서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예전에 기출문제, 공인력 기출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녹색 책, 파란 책이나 남색 책에도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 신문화사를 볼게요. 자, 신문화사는 역사 연구의 중심돼서 일상문화, 미시사적인 접근에서 있고요. 그 거대 문화보다는 일상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 그래서 역사 사실 인정하고 이 중요한 게 이게 앞에서 포스트 모더니 텍스트하고 달라요. 얘는 역사 사실 인정해요. 그리고 역사 사실을 발명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를 인정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뭐냐면
텍스트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텍스트론과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간의 가 구조를 구분한 논리를 비판하고 역사적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역사 연구 인류학적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적 방법을 했죠. 이게 이제 기어츠라는 사람인데 이 기어츠라는 사람은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역사학자는 아니고 문화인류학자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기억체가 이제 무슨 역할을 했냐면 발리섬의 닭싸움을 이제 뭐냐면 연구를 했어. 근데 발리섬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잖아요. 그 당시가 이제 네덜란드 식민지 당시였어요. 발리섬에 가 보니까 이제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닭싸움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냈어. 연구를 내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문화 형상을 이제 일종의 어떤 보편적 법칙이 아니라 어떤 해석의 대상으로 여겨서 이제 찾았는데 닭싸움은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당국에서 네덜란드 당국의 시민 당국에서 금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도박을 이제 뭐냐면 사행성을 유발시켜서 농촌 경제를 파행시킬 수 있다. 금지에도 불구하고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 닭싸움이 행해지거든. 그거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어떤 상식을 통해서 그걸 해석하면 안 돼. 닭싸움은. 예. 그거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해. 닭싸움은 왜 하냐? 닭싸움은 그걸 닭을 통해서 뭐냐면 먼저 자신이 닭싸움을 통해서 이제 닭을 크게 이기면 자기가 키운 닭이 이기면 그 마을 사람부터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거야. 그리고 불평 불만도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삶의 그 일상생활에 불평 불만은 표출되는 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국이 뭐냐 금지하고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볼 때 도박 사행성을 금지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싸움이 행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 형상할 때 설명,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형상이 일어나는 시기와 당시 사회 속에서 의미를 내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해서는 그 치밀한 묘사가 필요하다. 단순히 뭐 보편적 법칙을 들어서 법칙적으로 영역적으로 설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뭐냐면 서술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내면성을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게 이 닭싸움을 느낀 게 또 뭐냐면 군대 갈 때야. 군대 갈 때. 군대 가시면 알겠지만 딱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군대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이병이 딱 들어가잖아. 이병이. 그러면 목소리를 왜 이렇게 크게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병 박강희." 아니 그리고 와서 이제 이병 있으면 각잡고 앉아 있고 PX 갈 때도 항상 그 뭐냐 상병 그 일병 그 얘들한테 인제 식기라고 부르는 애들한테 끌려 가지고 인제 같이 가고. 예. 그래서 뭐 보호해 준다는 의미지만 얘는 뭐 20 살 먹고 뭐 같은 동년배인데 무슨 누가 누굴 보호해 주고 선도를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병 때 그러다가 일병 때 들어가면 이제 각은 안 잡고 인제 느슨하게 앉아 있고 상병 때는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 있다가 병장 되면 완전히 모포 깔고 눕죠. 예.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이거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런 영상들. 근데 군대에 들어가서 그걸 하면 이게 해석이 돼. 이해가 돼. 왜냐면 군대라는 틀이 너무 이제 빡빡하게 하니까 그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좀 규제를 하면서 좀 의미를 찾는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해는 되겠는데 이게 이제 올바르냐 이게 바람직한 거는 이제 뭐냐면 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이병에서 있다, 일병에 있다, 삼병에 있다, 병장 올라갈 때마다 내 나름대로 군대의 어떤 생활 양식 같은 게 정하고 각각 차별적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성취감을 이렇게 준다라는데 해석이 가능하잖아.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기준에 맞진 않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했지만 좀 약간 저도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사실보다는 일단 그 군대 내 그 조직문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 그런 식의 의미를 좀 해석하는 거 요런 것도 일종의 문화 연구 방법, 인류학적 연구 방법에 속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연구를 한다면. 그래서 이 신문화사는 종전의 밑으로부터 역사를 계승한 거고 어떻게 살았는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세사학파 연결되는데 사세사학파는 어떻게 살았는가보다는 외면적인 형상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날학파가 사세학파의 신문화사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텍스트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했죠. 그래서 텍스트론의 어떤 사실 부정을 어, 비,
비판하지만 텍스트는 나름대로 다양한 관점을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주체로 있고 해석하는 설명하는데 자신이 이걸 구성하는 건 계승했다. 다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역사 사실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는 텍스트는 부정했죠. 예. 그래서 텍스트론의 반만 받아들였다. 사실은 부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역사적 해석의 다양성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파악해서 친밀한 묘사를 통해서 이걸 기술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문화사는 전에 문화사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구별해서 신문화사 붙였잖아요. 그럼 종전의 문화사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거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종전의 문화사는 외형적으로 사회 구조의 한 틀을 이루고 있거나 커다란 사회적 영향을 준 사건인데 반해서 그 신문화사 일상문화, 문화 형상을 과거와 현재 대학 코드를 보는 거야. 자, 이게 뭐냐? 자, 예전에는 노동자 문화를 이제 이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 노동자 문화는 항상 부르주아와 노동자의 대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들만 강조했어. 그러니까 거대 담론의 어떤 틀 속에서만 이해하는 거죠. 16세기의 문화를 이해할 때 항상 그 뭐냐 사림대 등장, 그냥 정치사회라는 어떤 거대 담론의 틀 속에 사림대 문화만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문화사는 사림대는 그 민중이 아니죠. 하여튼 뭐 그냥 넘어가고 예를 든 거니까 신문화사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문화를 연구할 때 어디 부르주아와 노동자 대립의 문화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 일상 문화만을 강조한다. 왜냐면 노동자들이 항상 뭐 대립만 했겠어요? 예, 그런 문화만 있어? 아니죠. 노동자 나름대로 뭐 결혼하고 뭐 연애하고 이렇게 죽음 뭐 장례하고 뭐 다양한 문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상 문화를 연구하고 그리고 문화 형상을 과거와 현재 대학 구조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과거제도, 과거에 이걸 이제 뭐와 연결시켜? 현재 고시제도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자, 교육적 시사점 볼게요. 이 교육적 시사점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는 미시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거창한 역사적 구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역사 사건을 뭐냐면 역사 소재에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주제를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역사학습의 다양한 소재 자유해서 문서주, 일기주, 자전주, 소설, 뭐 구설주 자료 같은 삶의 어떤 체험이 녹여 있는 것들을 역사 수업에 사용할 수 있고 대중의 일상적인 실천과 정서 등과 관련된 연구 주제 학대 및 역사 소설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중사를 새로운 각도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민중사를 항상 투쟁의 역사만 본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이끌었던 그들 스스로 느꼈던 일상 문화를 되게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신문화사의 유용한 점과 문제점을 볼게요. 요거는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고 파란 책과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네,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이고 이건 남색 책에 따로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자, 남색 책에서는 여기 보면 유용한 점은 역사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고 한국인 입장에 서양사를 생산하는 입장을 제공해주며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유용한 점은 요 시사점하고 좀 약간 결이 좀 다른 게 요거는 교수학습 방법에서 측면에 얘기한 거고 여기는 연구 측면에서 역사 연구 측면에서 얘기한 거야. 예, 이건 역사 교육적인 측면이고 역사학적 측면이에요. 예. 그다음에 문제점 있는데 자 문제점도 이제 남색책에 있죠. 자 역사의 객관성을 부인하여 역사적 사고 제고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한 저 신문학사가 이제 객관성과 주관성을 동시에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팩트도 강조하고. 근데 그 비판적인 입장 올 때는 너무 이제 뭐냐면 얘네들 입장 한쪽 볼 때 너무 좀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 볼 때는 객관성 부인하는 비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제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집단 행동의 문화적 형상 일면만 파악하고 문화 형상을 보이는 사회적 통합을 강조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의 규명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시사를 강조하고 일상사를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냐면 역사적 조건에 의해서 다 나름대로 정당성 있는 일이고 이게 사회적 통합을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사회적 갈등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발리섬의 연구 과정을 보면 자 발리섬에 보면 의미를 탐구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권위를 가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삶 속에 있는 그런 뭐랄까요? 삶 속에 있는 어떤 불만들을 이걸 통해 승화시키는 포출시키는 그런 것들을 인제 하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는 발리섬의 닭싸움 자체를 이제 구조적으로 시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뭐냐 보이는 영상 속의 의미만 탐구하는 거야. 근데 이 사회적 갈등 측면에서 보면 발리섬의 닭싸움을 구조적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그 당시 제국주의 네덜란드 식민 당국의 어떤 압박 속에 어떤 삶에 지친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불만들을 표출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단합을 해서 제국주의 국가인 네덜란드와 뭐냐면 그 싸우는 투쟁의 원동력을 만들었다. 이걸 해석을 못한다. 왜? 표면적인 내용들만 보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구조적 배경을 같이 못 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이게 요게 연결돼서 국지적 형상만 관심 있고 사회 전체의 의미와 메커니즘을 구명하지 못한다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그 밑에 원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문화 형상의 역사만 규명하지 객관적인 형상 그러니까 문화 형상에 대한 역사만 규정하지 역사 속 문화의 변화를 주목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어 문화 형상에 나와 있는 현상적인 고정적인 의미만 파악하지 이 문화 형상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기여를 하는 걸 보지 못한 거야. 아까 이제 발리섬 연구하고 똑같은데 발리섬에 있는 그 문화적인 형상들만 쭉 보고 의미만 부여한 거지 그걸 통해서 역사적 담론을 만들고 그다음에 투쟁의 구심점을 만들어서 어 인도네시아 그 당국에 저항하는 그런 그 어떤 변화의 양상? 그 문화가 어떤 역사의 주체라는 걸 인식하고 그걸 이끄는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첫 번째는 역사의 객관성을 부여해서 역사 사고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객관성 측면도 있지만 반대적 입장에서 그렇게 좀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집단 행동의 문화적 형상의 일면만 보고 문화 형상의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지 갈등의 양상을 규명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좀 약간 기능주의적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와 연관돼서 국지적 형상만 관심 있고 사회 전체의 어떤 의미와 메커니즘을 구현한다. 그 발리섬에 있는 그 표면적인 내용들만 파려고 하지 의미만 파악하려고 하지 그 밑에 심층에 있는 구조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화 형상의 역사를 규명하지만 역사 속에서 문화의 변화를 주목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그 역사의 큰 흐름 속의 문화의 변화, 그러니까 네덜란드 식민지 당국의 어떤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투쟁의 담론이 형성돼 갖고 어 어떤 네덜란드 당국에 싸우는 그런 변화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요거 네 가지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인제 그 정근대 시대 때 한국의 역사학과 역사 교육을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크게 인제 뭐냐면 삼국과 조선의 역사학과 역사 교육, 그다음에 구한말 역사 교육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와요. 예 가끔씩. 자 그러면 삼국에서 조선시대 역사학과 역사 교육을 좀 볼게요. 자 역사과 역사 교육의 특징을 보면 경사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역사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경사일체라는 건 뭐냐면 경은 뭐예요? 음 오경이죠. 오경, 사서오경. 어 유교 경전이잖아요. 사는 이제 역사인데 유교 경전의 어떤 도덕적 윤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 사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가 독립되지 않고 윤리 과목에 종속돼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성리학이 종속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훈적 목적을 되게 강조해요. 지배층 위주의 역사고. 그래서 이제 선현의 사상과 유교적 이념을 습득하여 유교 정신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데 있고 왕권 확립을 토대로 유교 왕도주의 이념을 수단화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배층을 대상한 제왕지향을 하고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다 유교에서 이제 역사를 배우는 거죠. 인간의 행위의 기감은 교훈적 목적이다. 그래서 어떤 왕이 그런 행동을 하면 신하들이 반대하면서 아 이건 역사적 사례를 보면 이런 거는 잘못된 거고 앞으로 또 역사의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교훈적 목적이 있다. 음.
그래서 경사일체적 성격이 있어서 역사학이 성리학에 종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뭐 뒤에 2번, 3번은 각자 읽어보시고 자 교훈적 역사학의 전개 과정 볼게요. 삼국시대는 경서교육을 강조했죠. 고구려 경당이나 신라 임시서기에서 그런 기록도 있고 통일신라 시대 때는 국학에서 체계적인 경서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독서삼품가나 오경삼사의 능통적 학자 임명했는데 예전에 한번 그 삼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삼사는 사기, 한서, 후한사예요. 예. 그래서 삼사의 교육 시기가 나왔어. 교육 시기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교육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날 고려 때는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이나 사학기관에서 역사교육을 실시했고요. 조선에는 성리학적인 어떤 유교 이념에 따라서 역사교육을 실시했고 조선 후기 때 아동역 역사교육에서 조선 중기 때 유학자 박세몽을 지는 동문서습이 유행했어요. 원래 이게 16세기 때 만들어진 책인데 여기 나와 있지만 이제 박세무가 자신의 집안의 애들을 대상으로 역사 교육을 시키려고 만든 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영조 때 한참 후대죠. 영조 때 그걸 보고 괜찮다 해서 이걸 국가적인 교과서를 만들자. 국가적으로 널리 보급해서 이게 뭐냐면 영조 때 대장으로 찍어내서 널리 보급된 책이야. 예. 그래서 개학이나 일제 강점기 때도 서당에서 주로 역사책으로 많이 사용했던 책이 이 동문서습이에요. 예. 동문서습. 동무는 어린아이라는 뜻이죠. 어린아이가 익혀야 책이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요것이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3번이나 기출문이 나왔어.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동문선습은 좀 쉬었다 갈게요. 예. 좀 쉬었다 갈게요. 그래서 마지막 인증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은 76번입니다. 예. 76번이에요. 마지막 인증은 76번. 76번 좀 말한 것 같은데 자주 쓰는 것 같아. 지울게요. 예. 하고 취소하고 77번. 예. 77번. 마지막 인증은 77번. 예. 자, 요건 좀 쉬었다가 진행이 되겠습니다.